자, 세 번째 영상 갑니다. 지난 영상까지 우리 유럽의 문화권 배웠었죠? 이제는 교과속 196페이지에 있는 건조 문화권부터 시작합니다. 건조 문화권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기후가 어떨까요? 건조하겠죠? 자, 지역이 어디냐?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입니다. 지도로 보자면 여기 나와있죠.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 주로 사하라 사막이 여기 있는데, 사하라 사막을 포함해서 이쪽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이쪽 중동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요 지역이 건조 문화권입니다. 공통점 볼게요. 공통점은 건조한 기후 건조해. 비가 잘 안 내리고 뜨겁습니다. 고온 건조해서 주로 사막이나 초원이 나타나요. 또 이렇게 기후가 나타나면 당연히 농업과 관련이 있겠죠. 농업 어떤 걸로 하냐면 첫 번째 유목,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소 같은 것들을 풀어서 이동하면서 사는 삶을 유목이라고 하죠. 그런 농사 방법을. 이 유목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풀을 찾아서. 염소와 소들이 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왜 이동을 해야 될까? 풀이 한 곳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기 건조하잖아요. 그죠?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 한 곳에서 정착해서 염소와 소를 먹일 풀이 안 자라는 거야. 아주 가끔 비가 내리기 때문에 풀들이 자라면 그쪽으로 가서 풀을 먹이고, 또 다 먹었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 가옥을 볼 수밖에 없죠.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 가옥의 대표적인 게 게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커다란 천막, 커다란 텐트처럼 이렇게 쉽게 펼쳤다가 접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사막이라면 오아시스라는 게 있죠. 들어봤죠? 사막에는 땅 위로 물이 흐르지 않아, 잘. 왜냐하면 비가 잘 오지도 않고 건조해서 빨리 말라버리니까 물이 땅 위로 안 흐르는데, 땅 위로 물이 보이는 곳이 오아시스예요. 이 오아시스는 지하수가, 땅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가 땅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 주변은 물이 있기 때문에 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농사 작물이 우리가 배웠던 대추 야자입니다. 오프라인 시간에 과거에 기후지역 할 때 배웠죠. 그래서 야자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는 우리나라의 대추 같이 작고 동글동글한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대추야자라고 불리는 이런 작물을 많이 기르고요. 또 교과서 196쪽에 보면은 외래하천이나 오아시스, 지하관계 수로를 이용해서 농업을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외래하천은 외래에서 흘러들어오는 하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건조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강이 아니라 다른 건조하지 않은 습윤한 지역에서부터 흘러 들어와서 이 건조한 지역을 지나가는 강을 외래하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외래하천이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집트 지나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강인데, 이런 강들이 건조 지역을 지날 때 건조 지역에서는 이 외래 하천 근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하 관계수로는 뭐냐면, 이 건조 지역은 지표면, 그러니까 땅 위로는 물이 잘 안 흐른다 그랬죠. 비도 얼마 안 오고 땅 위로는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지하수가 많이 흐르는데, 이 지하수가 흐르는 그쪽 통로에다가 수로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하에다가 넓게 파가지고
이렇게 돌이나 시멘트 같은 걸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를 지하 관계수로라고 하는데, 이 지하 관계수로를 왜 지하에다 만들었을까요?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를 위로 이동하기 쉽게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물이 지상으로 흐르도록 하게 하면 안 될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땅 위에서 살기 때문에 땅 위에서 물을 쓰려면 지하에 있는 물을 땅 위로 끌어올려서 흐르게 하면 되잖아. 그 물 쓰면 되는데 왜 안 그럴까?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이 지역은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흐르는 지하수를 지표면 위로 끌어올려서 흐르게 만들면, 지상으로 흐르는 관계수로를 만들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이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빠르게 쓰는 거예요. 지하로 흐르도록 놔두고. 그게 지하관계수로입니다. 다 기후와 관련이 깊죠. 그 다음 특징이 이슬람교를 주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데, 여기 모습 보이죠? 이렇게.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한다. 또한 건조기후 지역의 의복, 과거에 설명했었는데 길고 얇은 옷을 입고 있죠. 왜냐하면 모래와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96조 밑에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아프리카 문화권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말해요. 사하라 사막 요렇게 있거든요. 사하라 사막 밑쪽에 이쪽 아프리카들을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부르고요. 공통점, 열대기후가 대부분이다. 열대기후, 고온, 다습하죠. 부족 중심의 사회고요. 토속 종교가 많습니다. 또한 민족과 언어가 다양한 지역이에요. 원시농업, 채집, 화전농업,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 화전농업은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다 알려줬죠. 불 태워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열대기후잖아. 열대정글, 열대우림. 나무들이 빽빽한 거예요. 비가 오고 따뜻하니까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곳에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겠죠. 나무가 빽빽한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 나무를 다 베야 되는데 나무를 다 베려면 너무 힘들잖아. 덥고 습한데 언제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있어요. 짜증나잖아. 그래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숲에다 불을 지르면 나무들이 타겠죠. 선생님, 불이 너무 크게 나면 어떡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비가 금방금방 내려서 불이 다 꺼져요. 내가 낸 불이 어느 정도 태우고는 꺼지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불들이 꺼지고 나면 나무들이 어떻게 될까요? 타겠죠. 그럼 내가 나무를 안 잘라도 되잖아. 그럼 땅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그 땅에다가 내가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을 키워서 먹을 거겠죠. 편리하고 플러스 나무가 타면 뭐가 돼요? 재가 되잖아. 재가 내가 심은 씨앗의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거름이라는 거죠. 거름. 그래서 화전농업은 나무를 태워서, 화전이라는 게 불화자에 밭전자야. 불 태워서 만든 밭이. 화전농업의 특징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식 화전농업 돼 있죠. 불탄 모습 나무들. 왜 이동을 해야 될까? 불 태울 게 없으니까 이동을 해야죠. 불을 싹 태워서 밭을 만들어서 씨앗 심고 이걸 길러서 먹었어. 그 다음에 불 태울 게 있어야 되는데 또 불 태울 게 없잖아요. 아까 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숲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식 화전농업은. 숲을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 화전농업을 이용해서 기르는 작물이 대표적인 게 카사바나 얌이에요. 카사바, 얌.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의 고구마나 감자, 당근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걸로 죽을 끓여 먹거나 뭐 구워 먹거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밀크티 먹잖아요. 여름에 밀크티 안에 있는 펄 있죠. 쫀득쫀득한 떡 같은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로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 플랜테이션 농업.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아프리카 지역이 과거에 유럽 국가들에게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침략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때 들어왔던 백인들이 이 아프리카 남부 쪽에 많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내에서 이 백인들은 사실상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편이에요. 돈도 많고. 그래서 이 백인들의 유럽인들의 많은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이 지역은 열대기후잖아요. 식물들이 잘 자란단 말이야. 또 이 지역에 열대기후,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 아프리카인들은 이 유럽인들이 보았을 때, 유럽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저렴하다 그래요. 유럽인들의 인건비에 비해서 아프리카인들, 현지 원주민들의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건비,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유럽인들의 자본과 기술력 플러스 열대 기후 플러스 원주민의 값싼 인건비가 합쳐져서 대규모의 상업적인 농업을 하게 되는데 그 방식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합니다. 상업적 농업이 뭐냐면 팔기 위해서 기르는 농사를 상업적 농업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작물이 커피, 차, 천연고무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기릅니다. 얼마나 대규모냐면 농사 지을 때 우리 농약을 치잖아요. 그죠? 죽지 말라고, 뭐 풀들 다 죽으라고, 그죠? 그런 농약을 칠 때 너무 넓어서 사람이 못해. 헬리콥터로 해야 되고 막 그래. 그 정도로 규모가 커요. 그런 대규모 농사를 짓는 지역이 바로 이 아프리카 문화권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문화권 196쪽에 있고요. 그 다음 아메리카 문화권 가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아메리카 문화권, 아메리카 지역이에요. 그림 여기 지도에도 나오죠. 나누자면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나눌 수 있는데, 앵글로 아메리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앵글로 섹슨족이라는 민족이 주로 살고 있는 아메리카를 말하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멕시코부터 해서 그 밑에 있는 국가들, 라틴족이 대부분 살고 있는 아메리카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공통점, 유럽인의 진출로 인해서 유럽의 언어와 종교가 많이 전파되었다, 이 지역으로. 그래서 이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관이 유럽인들이 전파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쇠퇴되었고 사라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대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 볼게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기준이 리오그란데 강이라는 강이에요. 리오그란데 강이 어디냐면 여기가 요렇게, 그러니까 보일라나? 보입니까? 여기가 이제 미국이고 여기가 멕시코거든요. 제가 임의로 선을 그었는데 여기가 국경이에요. 국경. 여기 국경을 이렇게 강이 흘러요. 이 강이 리오그란데 강이거든요. 이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앵글로 아메리카, 이 남쪽은 라틴 아메리카로 나눕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과 캐나다는 앵글로 아메리카고 나머지 국가들이 다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 자, 그다음 특징을 보자면 과거 북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 뭐 영국이나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어를 쓰고요. 개신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알죠? 청교도의 박해로 인해서 청교도인들이 피해서 아메리카로 왔고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세계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뭐 미국의 뭐 뉴욕 생각하면 대단한 곳이죠. 그다음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 지역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것 떠오르지만 농사 이건 언뜻 안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엄청나게 상업적인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땅이 넓잖아요, 그죠? 미국 땅이 넓기 때문에 또 농사 짓기에도 기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벼농사, 밀농사, 옥수수 농사 다 잘 되거든요. 과일 농사도. 그래서 그거를 엄청난 크기의 농장을 지어서 이거를 다 수출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 그래서 많이 지어서 많이 파는, 수출을 많이 하는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 지역이고요. 라틴 아메리카 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역시나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고요. 과거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르투갈, 그리고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에스파냐가 이 지역을 식민 지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포르투갈어를 쓰거나 에스파냐어를 쓰는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았어요. 브라질만, 브라질 어디 있어요? 브라질 여기 있죠. 브라질만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다. 또 종교는 가톨릭교를 믿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요. 혼혈 인종이 많습니다. 여기 뭐 유럽인들도 살았고 원주민들도 살았고, 역사적으로 보면 흑인들, 노예로 잡혀왔던 흑인들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살면서 혼혈 인종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자, 197조 아메리카까지 했고, 그 다음 198조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북극 문화권. 북극 문화권은 북극 근처겠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북부와 북아메리카 북부, 그린란드의 툰드라 지대를 합쳐서 북극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이쪽 보입니까? 이쪽 북쪽 지역을 북극 문화권이라고 하고요. 그린란드의 툰드라 지대가 뭐냐면 툰드라 기후를 보이는 지역이 툰드라 지대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또 세계지리라서 기후 파트라서 좀 그렇긴 한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겨울철에 매우 추운 지역이 바로 툰드라 지대입니다. 눈이 항상 쌓여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공통점. 라프족, 이누이트족, 네네츠족이라는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 공통적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 매우 추워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는다고 보면 가장 마음 편해요. 그리고 매우 춥기 때문에 동물들의 털과 가죽을 이용한 옷을 입는다. 이쪽에선 추울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옷을 두껍게 안 입으면 죽겠죠, 그죠? 그래서 죽을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가죽이나 털로. 술록을 유목합니다. 술록이라는 건 우리 산타클로스, 그죠?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끄는 그 동물이 술록이잖아요, 그죠? 술록을 키우거나 유목, 이동해야 되겠죠. 왜? 너무 추워서 풀들이 잘 안 자라니까. 역시나 유목하면서 살아야 되고, 유목이니까 결국 집이 어떨까요? 이동식 가옥일 겁니다. 그죠? 또 물범잡이. 물범이라는 건 왜 물속에 사는 그 미끈미끈하고 통통하게 생긴 애들 있죠? 그 약간 미사일처럼 생긴 애들 있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죠? 얘네 그림 좀 이상한가? 이런 물범들을 사냥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북극. TV로 많이 봤었죠. 다음 마지막 오세아니아 문화권입니다.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오세아니아 문화권으로 묶어 놓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오세아니아가 있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그 위에 섬들, 태즈메니아 섬. 그래서 공통점, 다른 대륙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인구가 적고 개발이 늦어서 환경이 아주 청정하답니다. 다음, 주로 유럽 문화가 전파되어서 백인과 개신교를 많이 믿고 있다고 해요. 호주를 주로 말하는 거겠죠. 원주민의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역시나 유럽 문화가 전파되면서. 그래서 대표적인 민족이 뉴질랜드 전통 민족인 마오리족. 그렇죠?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양이 사람보다 많다 그러죠. 그죠? 양을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198쪽까지 했고요. 199쪽에 뭐 주제 탐구가 있긴 한데 읽어보시고. 그래서 길었습니다. 자, 각 문화의 특징과 삶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